또 나보고 하라길래 그냥 다 멈춰버렸다. 평생 남을 위해 끓여온 국물이 정작 본인의 인생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단 1초의 정적이면 충분했습니다. 소도시 청양시의 낡은 주택, 주방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 볕은 무심하게 따스합니다. 정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무국을 젓고 있습니다. 명절에 쓸 고기를 미리 삶고 기름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퉁퉁 부어 마디가 굵어진 정순의 손가락은 국자를 쥐는 것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춘길이 리모컨을 까닥거리며 툭 던졌습니다. 춘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엔 지혜네 시부모님도 오신다니까 갈비찜 좀 넉넉히 해둬. 당신 손맛 아니면 안 먹는다잖아. 정수는 대답 대신 국자를 멈췄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국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낡은 환풍기 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딸 지혜의 문자입니다. 엄마, 나 승진 시험 공부하느라 애들 데리고 일찍 갈게. 애들 좋아하는 잡채랑 동태전 좀 부탁해. 정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당연한 명령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수는 들고 있던 국자를 냄비 속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튀어오른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닿았지만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주방의 시계추처럼 움직였던 정순의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스불을 껐습니다. 요동치던 국물이 잠잠해집니다. 정수는 주방 장갑을 벗어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정수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또 나보고 하라네. 다들 나보고만 하라고 하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안방으로 걸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는 화려한 옷 대신 늘 집안에서 입던 편한 옷 몇 벌과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야구 중계 소리와 남편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수는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쏟아지는 바깥바람이 정순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의자는 내가 찾아야겠어. 현관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정순이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내뱉은 거절의 인사였습니다. 정순은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정순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몸에 밴 습관은 무서운 법이라 골목 어귀를 돌 때마다 가스불 걱정, 남편 저녁 걱정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양 읍내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들어오는 버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류장 옆 커다란 은행나무는 벌써 노란 기운을 머금은 채 가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나가는 버스를 세 대나 보낸 뒤에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물기 마를 날 없던 손등에는 마른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그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며 묻혀왔던 얼룩을 닦아내듯 정수는 정성스럽게 손을 문질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 춘길이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찾아봐요. 양말이 어디 있는지, 그게 어디 있는지. 정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자 비로소 정순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결의에 찬 눈동자. 정수는 가방을 고쳐 메고 일어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읍내 전통시장 근처에 내린 정수는 인파 속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저녁거리를 고민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라면 정순도 그 틈에서 가장 싱싱한 물을 고르고 고기값을 흥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수는 장바구니 대신 가방 하나를 든 이방인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번잡한 중심가를 벗어나자 허름한 목공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톱밥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향긋한 공기가 정순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 거친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홀린 듯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상을 차려왔지만 그 상을 지탱하는 나무의 민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목공소 안을 기웃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세요? 실례지만 잠시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대패질을 하던 남자가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지 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정순을 향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마을을 지켰던 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은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정순이 아니냐?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이 시간에? 영철의 인사에 정수는 대답 대신 한쪽에 놓인 나무 의자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촉감이 마치 정순의 거친 인생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낯선 나무 향기 사이로 정수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얼굴. 낡은 목공소 안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목재들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영철은 정순에게 먼지가 묻은 플라스틱 의자를 내주며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순은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집안의 가스레인지 불꽃보다 이곳의 텁텁한 나무 냄새가 훨씬 아늑했습니다. 영철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가방까지 메고 나타나니 17살 때 가출 고민하던 계집애 갔다. 무슨 일이야? 춘길이랑 대판 싸우기라도 했냐? 정수는 한참 동안 벽에 걸린 대패와 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국자와 뒤집개만 쥐어왔던 손에 비하면 저 도구들은 너무나 날카롭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멈춘 거야? 영철아. 나는 평생 남의 입에 들어갈 것만 고민하고 살았거든.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 내 입으로 들어갈 밥보다 남의 집, 제사상 나물 색깔을 더 걱정하고 있더라고. 영철은 아무 말 없이 나무판 하나를 가져와 정순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옹이가 박힌 투박한 소나무 판이었습니다. 영철은 손가락으로 나무결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나무도 말이다. 껍질을 벗겨보면 속은 다 제각각이야. 어떤 놈은 옹이가 박혀 단단하고 어떤 놈은 결이 뒤틀려 있지. 근데 정순아, 그 옹이가 있어야 의자를 만들어도 안 부서지고 튼튼한 법이다. 정수는 거친 사포를 받아들고 나무판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나무가 갈려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목공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포질을 할수록 투박했던 나무가 매끄러워지며 붉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정수는 집중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적어도 자기가 누군지 숨기지는 않네. 깎이는 대로 자기 결을 보여주잖아. 나는 내 결이 뭔지도 잊어버렸는데. 그 시각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퇴근한 춘길은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순이 벗어놓은 주방 장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춘길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정말 어디 간 거야? 전화는 왜 꺼놓고 난리야? 배고파 죽겠는데. 춘길은 정순이 매일 치러왔던 전쟁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수는 목공소 창밖 보름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자식들이 찾으러 올 불안함보다 오늘 처음 만져본 나무의 온기가 더 소중했습니다. 정순의 첫 번째 파업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집을 비운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청양시의 집은 평소의 질서를 잃었습니다. 아침 8시 거실에는 여느 때와 다른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춘길은 짝이 맞지 않는 양말을 든 채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춘길은 허공에 대고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내 회색 양말은 다 어디 가고 구멍 난 것들만 남겨둔 거야? 춘길은 텅 빈 안방 침대를 보고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라며 양말을 건네주었을 정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집안은 견딜 수 없이 고요했습니다. 춘길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밥통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어제 끓이다 멈춘 고깃국 냄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딸 지혜가 들이닥쳤습니다. 기저귀 가방을 메고 양손에는 어린이집 가방을 든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나 오늘 아침에 미팅 있어서 애들 좀 일찍 맡기려고 전화했는데 왜 계속 꺼져 있어? 춘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어제 저녁부터 가방 들고 나가더니 소식이 없어. 내 엄마가 가출이라도 한 모양이다. 지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집안을 뒤졌습니다. 언제나 가구처럼 박혀있던 엄마가 없난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정순의 앞치마를 보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아니, 갈비찜이랑 잡채는 어떡하고? 당장 명절인데. 엄마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지혜는 짜증 섞인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 나 힘든 거 알면서 이래? 빨리 와서 애들 좀 봐줘. 하지만 전송된 문자의 숫자 1은 사라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한편 목공소에서 눈을 뜬 정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맡 낡은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의 아침 식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정수는 기지개를 켜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맑아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빨래 널기 좋은 날이 아니라 그냥 걷기 좋은 날이야. 정수는 처음으로 가족의 호출이 아닌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떨어진 아침 햇살은 어제보다 훨씬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재가 증명하는 존재의 무게를 남겨진 이들은 이제야 온몸으로 겪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청양시의 출근길 풍경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정수는 창가 쪽 좁은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과 삼각김밥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12첩 반상을 차리고 남은 잔반으로 끼니를 때우던 정순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허기만을 위해 선택한 생애 첫 자유식이었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쪼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고르는데 10분이나 걸렸네.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자 칼칼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정수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늘 남편 입맛에 맞춘 담백한 국물만 끓여왔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극적이고 매콤한 이 맛이 어쩌면 지금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때 TV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강조하는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그 광고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컵라면 용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엄마의 손맛을
사랑이라고만 부를까 그 손맛을 내기 위해 지문이 닳도록 고생한 시간은 왜 아무도 묻지 않을까? 그 시각 집안은 정순의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춘길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법조차 서툴러 냄비를 태워 먹었고, 지혜는 울며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지 못해 결국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는 엄마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이 집구석이 원망스러웠고, 그 원망은 이내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지혜는 거실 구석에 놓인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쉬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나 많이 써놨었네. 나는 왜 한 번도 못 들었지? 일기장 속에는 무릎이 유난히 시리다. 지혜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지만 정작 나는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 같은 아픈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엄마가 사람이 아니라 집안을 지탱하는 벽지나 기둥 같은 존재로만 여겨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편의점을 나와 다시 목공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배도 채웠으니 어제 만들다 만 의자를 완성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정순의 걸음걸이는 아침보다 당당해졌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직접 다듬는 목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목공소의 오후는 톱밥 먼지가 햇살에 부서지며 금빛으로 일렁입니다. 정수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무 다리를 몸통에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멸치똥을 따고 마늘을 까던 그 섬세한 손길이 이제는 나무의 결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영철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은 정순의 곁으로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소질 있다. 보통 초보들은 나무를 이기려고 드는데 너는 나무 달래는 법을 안 해? 꼭 애 키우는 것처럼 말이야. 정수는 땀을 닦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동안 정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나무 옹이를 깎아낼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들도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거실 가득 들어차던 뒤치다거리, 남편의 무심한 타박, 딸아이의 당연한 투정들이 대패질 한 번에 한 겹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정수는 대패날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만지며 말했습니다. 영철아,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사실 나무랑 비슷하더라고. 애들 모난 구석 깎아주고 남편 뒤틀린 마음 다듬어주고, 그런데 정작 내 마음속 옹이는 그냥 방치해서 이렇게 단단해졌나 봐. 나무 냄새가 눈물 냄새보다 훨씬 향긋하네. 그때 목공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춘길과 지혜가 들이닥쳤습니다. 지혜는 엉망이 된 머리를 하고 엄마를 보자마자 울컥 화부터 냈습니다. 춘길은 낯선 정순의 모습에 당황한 듯 헛기침을 연신해댔습니다. 지혜는 서러움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은 지금 난리 났어. 애들은 울고 아빠는 밥도 못 챙겨 먹었단 말이야. 이까짓 의자가 엄마 자식들보다 중요해? 정수는 들고 있던 사포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며 얼른 가방을 챙겼을 테지만 오늘의 정수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정수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말하는 이까짓 의자가 엄마한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내 자리야. 너희는 엄마가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간다고 화를 내지만 엄마는 너희가 없어도 이 나무를 깎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 엄마는 이 의자 다 만들기 전에는 안 가. 춘길은 정순의 낯선 태도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사포질 소리가 다시 목공소를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목공소의 전등이 하나둘 켜지며 오렌지빛 공기가 감돕니다. 가족들이 물러간 자리에는 정막 대신 깊은 몰입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이제 마무리 작업인 오일을 천에 묻혀 의자 표면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나무가 기름을 머금자 숨겨져 있던 고운 결이 비단처럼 살아납니다. 정수는 감탄 섞인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아, 너도 참 고운 아이였구나. 옹이가 져서 미운 줄만 알았는데 닦아놓으니 이렇게 빛이 나네. 정수는 완성된 의자를 목공소 마당 한가운데로 들고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고 풀벌레 소리가 정순의 귓가를 스칩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생 식탁 끝에 걸터 앉아 밥을 먹거나 남편 눈치를 보며 쪽잠을 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의자의 등받이는 정순의 굽은 등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팔걸이는 마디 굵은 손을 편안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딱 좋다. 내 몸이 어디 하나 남는데 없이 딱 맞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자리에 앉은 것 같아. 그 시각 집으로 돌아간 춘길과 지혜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배달 음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춘길은 아내가 닦아놓아 반질반질한 식탁 위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지혜는 거실 한쪽에 놓인 엄마의 낡은 운동화가 유난히 작아 보인다는 사실을 그제야 발견했습니다. 평생 거인처럼 모든 것을 다 해낼 줄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저 작은 신발을 신고 동동거리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그동안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엄마라는 기계로 본 것 같아. 엄마한테 그 의자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탈출구였을 텐데 나는 그걸 이까짓거지라고 했네. 춘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가출이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외롭게 만든 자신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춘길은 엉망이 된 싱크대로 다가가 서툴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반복했을 그 동작을 하며 춘길은 처음으로 아내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달빛 아래 의자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압니다. 하지만 어제 집을 나설 때의 절망과는 다릅니다. 정순에게는 돌아가서도 언제든 앉을 수 있는 자신만의 의자가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의자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습니다. 정수는 달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가서 내 자리를 제대로 놓아야지. 누구의 뒷모습이 아니라 내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거실 한복판에는 춘길과 지혜가 어설프게 차려놓은 아침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걀 프라이는 타버렸고 국은 물이 많았지만 정수는 그 상차림에서 가족들의 서툰 사과를 읽었습니다. 춘길은 자다 깬 차림으로 나와 정순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춘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왔어. 배고프지? 이거 지혜랑 내가 차려본 건데 맛은 장담 못해. 지혜도 방에서 나와 정순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혜는 아이처럼 웅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명절 음식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나가서 먹자. 엄마가 만든 그 의자 거실 창가. 제일 햇빛 잘 드는 곳에 더 거기서 엄마가 책도 보고 낮잠도 잤으면 좋겠어.
정수는 지혜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예전처럼 비장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수는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수는 가스불을 켜며 콧노래를 나직하게 흥얼거렸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 밥부터 먹자. 대신 이제부터 자기 그릇은 자기가 치우는 거다? 엄마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 인생은 쉼 없이 끓여야 하는 국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불을 끄고 식기를 기다려야 제맛을 알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잠시 멈춰보세요. 그 자리에서 당신만의 의자를 찾게 될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